시인을 소개할 때 100마디 말보다 시인의 시 한 문장이 더 적합할 때가 많죠.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내 하얀 생애 속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백설이 되고 싶다. 오늘 모실 분은요, 특히 겨울사랑이라는 시로 많은 사랑을 받은 분입니다. 시인이고요, 또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이신 문정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국악방송 좋아합니다. 제가 그 해외에 나가서 네. 그 외국 작가들하고 만났을 때 한국을 소개할 때 황병기 네. 선생의 그 여러 가지 연주를 네. 가지고 가서 들려주고 우리의 우아함을 소개할 때 꼭 국악을 제가 많이 소개하죠. 오, 그러시군요. 네. 정말 좋은 자리에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모시면서 국립한국문학관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국악방송하고 되게 가깝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은 은평구 네. 진관사 한옥마을 그 부근에 지금 대대적으로 크게 짓고 있거든요. 아, 네. 근데 현재 이제 임시 그 사무실이 바로 이 국악방송에서 길만 건너면 되는 수색동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반갑고 그래서 더 찾아왔습니다. 아, 그럼 좀 있으면 그 진관사 뒤쪽으로 이사 가시는군요. 네, 지금 2026년 8월에 공사가 완료되고 네. 이제 12월이면은 전시 공사가 또 시작이 되면서 네. 시범 운영을 조금 합니다. 음. 그리고 진정한 이제 큰 개막은 2027년 봄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가 그 산 뒤쪽이라 네. 굉장히 마을이 뭔가 포근해 보이는 느낌의 마을인데. 너무나 아름답죠. 네. 이 국립한국문학관을 그 자리에 그 정할 때만 하더라도 네. 굉장히 그 이제 통일에 대한 기대도 컸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이제 평양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시대가 또 변하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네. 그 자리는 유서 깊은 자리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래서 아마 한국문학의 본관으로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문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어떤 문학관이 좀 빨리 완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완공이 된다면 이 문학관이라는 이 공간을 채울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자료 수집을 한 13만 권 했습니다. 네. 그중에는 정말 국보급인 자료들이 아주 많고요. 우리 한국문학이 지금 우리가 5,000년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 문학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근대 문학만 하더라도 130-40년 되니까 네. 너무나 귀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수집해서 정리하고 어떤 것은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또 특수 처리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네. 2022년부터 이 관장직을 맡으셨어요. 국립한국문학관 2대 관장이신데, 사실 그 관장직이라는 자리가 뭐 명예직이거나 뭐 일이 없거나 이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행정적 일을 또 해야 되고, 근데 동시에 시도 쓰셔야 되고 바쁘시겠어요. 이게 뭐 엄청난 자리죠, 사실은. 네. 국립, 한국, 문학관 문학. 전부 다 굉장한 중량감을 지닌 자리고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등단하여 등단 한 55, 6년 된 작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 뼈와 살로 겪어온 한국문학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잘 보존하는 그 자리에 네 역량을 좀 보태라 하는 그런 그 임명을 받았을 때 네. 속으로 가장 망설였던 거는 내 시창작에 조금 방해가 될까 싶은 그것이 방해가 될까 싶은 것이 제일 망설임이었고 신경 쓰였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시간도 별로 없고 제가 네. 지금 나이도 아주 꽤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러나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기회에 내가 그동안 한국 문학에 대해서 품었던 가치와 사랑을 마음껏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특히 여성에게 이 기회가 왔다는 것을 무슨 내 개인의 창작
시간 때문에 사양하거나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맡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명감이 훨씬 컸군요. 내가 이걸 해내야 된다. 그런데 사명감 막 이런 말이 좀 무겁고 싫거든요. 좀 묵직하죠. 네, 예. 사랑이 컸다고 얘기하면 사랑. 좋을 것 같아요. 네. 훨씬 좋은 말이네요. 사랑이 컸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2022년이 벌써 2년, 3년, 3, 4년째 네. 하고 계시는 건데 네. 시 쓰는데 정말 방해는 많이 됩니까? 아무래도 조금 많이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더 그죠. 많이.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잠을 줄이거나 네. 더 진지하게 집중하면 그렇게 큰 방해 받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장이라는 그 역할을 하면서 보이는 시선이 좀 달라지는 면도 좀 있지 않나요? 한국 문학을 제가 숲속에서 앉아서 봤다면 네. 그 숲을 바라보는 말하면 거시적 시각 같은 것이 생기고 제가 물론 외국에 가서 신앙송하고 해외에 초청받았을 때마다 한국 문학을 멀리 바라본 어떤 시각은 있었는데 네. 이 시간에 의해서 망실되어 가는 말하자면 이거는 잊혀짐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갔다 해서 너무 잊혀져 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싶어서 그런 지고한 싸움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좋은 문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주 많죠. 개인적으로? 네. 이거 멋진 표현이네요. 그동안은 숲속에 앉아서 봤는데 이제는 숲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 네. 됐다. 이게 각도가 변한 거잖아요. 각도를 그 숲이라는 것을 시간의 숲이라고 보는 것도 좋아요. 말하자면 200년 전, 300년 전 남긴 문학 유산이라든가 네. 최근에 한 100여 년 사이에도 많은 너무나 좋은 작가들이 지나갔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제자리에 그 가치를 가지고 놔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오늘 사는 우리의 어떤 큰 의미이고 이것이 바로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뭐 K-컬처니 네. K 무슨 뭐 팝이니 해서 심지어 푸드까지도 굉장히 세계에서 KK 하지만 문학이라는 본질적 어떤 우리의 정신의 유산 네. 이것이 없으면 그냥 너무 그것은 좀 거품 같다 그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시급해요. 문학에 대한 어떤 그 거대한 문학의 산맥을 자존감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확한 과학적 분류로 또 많은 사람에게 한국인에게 혹은 세계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 이 작업이 너무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노래, 영화, 음식 다양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의 뿌리에 문학이 있지요. 문학이 다만 세계에서 그렇게 소위 히트를 안 쳤다 뿐이지.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시간의 숲이라는 표현이라든지 120년의 근현대사라든지 이런 표현하시는 걸 보면 그 어떤 선배들의 작품에 대한 생각이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뭐 워낙 문학 전공자이고 예. 또 대학에서 강의를 강의도 했던 하셨고, 교수였으니까 네. 문학 학도죠. 그래서 한국 문학을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시각이나 안목은 없었다고는 못해요. 그러나 문학관을 맡으면서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말하자면 그 손가락 사이사이로 사라져가는 것들이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도 허실됨이 없이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이런 문화유산 하나하나가 어떤 아주 외로운 시인이 혼자 가난과 싸우면서 골방에서 썼던 것들이 이렇게 역사에 큰 기둥으로 남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지나간 시간 혹은 가치 있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시각이 조금 더 굳건해졌죠. 이제 처음 시 쓰던 시절을 좀 여쭤보자면 고등학생 때 쓰신 거죠? 저는 뭐 고등학교 때 뭐 시를 썼죠. 101장에 많이 당선한 소녀였으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문학을 선택했고 또 그 장르 중에서도 저는 워낙 소설을 썼는데 시를 쓰는 것도 제 이제 스승이 미당 서정주 시인이신데 그 스승을 따라 이제 대학에 진학하면서 아무런 고민 없이 또 시를 선택했고 시단에서 계속 시를 쓰면서 오늘까지 왔어요. 그래서
잠깐 그 어린 시절에 조금 재능이 있었던 사람들이 잠깐 반짝반짝거리기는 쉬워도 네. 그 어린 시절에 그 작게 반짝이던 그런 것들을 진정한 자기 꿈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쉽지 않겠다 싶어서 나름으로 그런 점은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봉오리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산맥은 쉽게 못 만든다. 그래서 그쵸. 진정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다고 뭐 인터뷰 때마다 얘기했었죠. 이제 정말 산맥을 만들어내신 분인데. 아유,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시집이 꽃숨이잖아요. 네, 그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백일장 당선을 기념한 진명여고 3학년 때 낸 시집인데 네네. 그게 한국 여고생 최초의 시집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 3월 3일까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세기를 넘어온 나의 보물전에 그게 전시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전시가 끝남과 동시에 국립한국문학관에 기증했죠. 이게 69년인가요? 예, 65년이에요. 65년인가요? 예, 17살이니까. 네. 예. 그리고 69년에 월간문학 신인상에 당선이 되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등단으로 치질 않고 그거는 그냥 하나의 기념시집 이렇게 생각하고. 꽃숨은 등단으로 안 치시는군요. 물론이죠. 아, 네. 그러면 저기 월간문학 신인상 이걸 등단으로 치십니까? 신인상에 등단해서 첫 시집이 문정희 시집이에요. 네. 제목을 내 이름으로 붙인 이유는 이제야 내가 정식으로 하나의 그 고유명사로 나의 이름을 시인으로 선언한다는 상당히 오만한 젊은 날의 치기가 있죠. 첫 시집이 문정희 시집입니다. 네, 문정희 시집. 네. 그럼 시집 내신 지 55년쯤 되죠. 더 된 네, 그래서 57년째. 그 사이에 그렇죠. 57년. 네. 그 사이에 시집이 15건쯤 되고요. 네. 뭐 에세이집 뭐 이런 건 많아서 뭐 저서가 많습니다. 이거 많다는 게 하나도 문학에 성숙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 6, 70권 될 거예요. 6, 70권. 네. 15권의 시집을 써내셨는데 그중에 가장 최근 것이 바로 지난 1월에 내셨습니다. 제목이 그 끝은 몰라도 돼. 네. 어떤 마음으로 쓰신 시입니까? 얼떨결에 보니까 제가 꽤 그 막 중견, 원로 이런 말을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아직은 저도 뭐 첫 마음이다 이렇게까지는 좀 과장이지만 한참 쓰고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얼떨결에 너무 어른이 돼버린 문학의 나이로. 네. 그래서 진정 시인에게 있어 나이라는 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라는 것이 꼭 어떤 육체적인 생애를 사는 동안 일정 기간을 봉인한 그 시기만을 젊은 나이라고 친다면 뭐 20대에서 30대까지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젊은 시인으로 네. 나의 젊은 열정과 시와 사랑과 문학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최근에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이 감정, 비애 그다음에 또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이 혼란, 시대에 대한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래서 호흡이 달라요. 기존의 시집들은 그냥 내가 쓰던 나의 개성적인 호흡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 조금 더 단호하고 툭툭 뱉는 것 같은 그런 좀 단문을 택했고요. 시도 훨씬 더 아마 짧아졌고 더 소통도 쉽고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정희 시인의 시집 그 끝은 몰라도 돼를 문화시대 청취자 선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유희경 시인께서 이번 시집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랑, 오직 사랑뿐이다. 이 시집은. 어떤 시들이 실렸을지 궁금한데 아예 유희경 시인의 이 표현도 사랑, 오직 사랑뿐이다. 이 시집은 도치법의 단문의 단어를 다 쪼개놓은 표현인데 이게 시를 읽고 나니까 이렇게 됐나 봐요. 유희경 시인의 이 해설이 정말 내가 참 많은 뭐 그동안 평론도 있었고 뭐 박사 논문도 나왔지만 네. 정말 그 진정을 다했다는 점에서 저를 감동시켰어요. 제가 툭툭 던지면서 쓴 이 사랑을 네. 페드라 그
절규를 하면서 사랑 나는 24살이에요 하면서 사라진 네. 그 페드라의 태양과 겨루고 있는 페드라의 절정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젊은 시인이 사랑을 신화 속의 여인과 비유해서 잘 집어냈나 하는 점에서 감동했고 이 해설 때문에 제 시가 많이 깊어졌어요. 해설 덕분에 오히려 그렇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시는군요. 저는 좋아요. 그리고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아주 까마득한 후배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온몸을 다해서 해설해주고 읽어내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내가 꽤 성공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럼요. 그럴 수 있죠. 사랑, 오직 사랑뿐이다. 이 시집은. 자, 이 시집에 대한 얘기는 잠시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음악 한 곡 함께 들으시죠. 직접 선곡을 부탁드렸는데 어떤 곡을 골라주셨죠? 아니 그냥 파두 같은 것을 좀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네네네. 우리 프로듀서께서 특별히 한번 해주셨어요. 저도 너무나 기대가 돼요. 왜 파두를 고르셨습니까? 제가 다다음 주쯤 그 포르투갈의 리스본 대학에서 특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워낙 파두를 좋아했고 네. 뭐 페르난도 페소안이 포르투갈 문학을 사랑했는데 지금 설레고 있어요. 그래서 더 듣고 싶었어요. 강연 가신 김에 그 파두 연주하는 바들도 좀 돌아보고 오셔야겠네요. 사실은 강연은 그냥 약간 직업으로 하는 거고 파두와 포도주가 더 목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하시는 파두 여러분 함께 들으시죠. 매우 파두 매우 나의 파두 나의 운명 마리자의 노래입니다. 매우 파두 매우 나의 파두 나의 운명 마리자의 노래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0012님 진행자님과 대화하시는 말씀 들을 때 시를 듣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 만나 뵈어 너무 감사합니다. 음악도 환상적이네요. 건강하시고 더 좋은 시집 내시기를. 보틀마을리 문정희 시인님 덕에 파두 음악 듣게 되어 기대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문정희 시인님의 시집 그 끝은 몰라도 돼 올해 1월에 나왔습니다.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3분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끝은 몰라도 돼. 그 끝을 몰라도 된다. 그 끝이 뭔가요? 그걸 알면 좋겠죠. 근데 자꾸 우리가 시를 대할 때 의미를 캐려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를 처음 접할 때 너무 그렇게 배워서 그럴 거예요. 네. 그냥 그 끝은 몰라도 돼. 그 의미는 몰라도 돼.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근데 방금 파두를 들으면서 우리가 포르투기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르죠. 네. 그 언어 하나하나, 음률 하나하나에 엄청난 운명이 배어 있고 사람의 어떤 심장 속에서 우러나오는 슬픔, 상처 이런 것들이 배어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시도 그냥 그 끝은 몰라도 돼 해도 그냥 뻥하니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저도 왜 썼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시는 대답이 아니고 질문이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아니고 질문이다. 네, 제가 지금 뭐 시단에서 6년 동안 열심히 시를 쓴 시인이라고 소개를 해 주셨지만 당신 시가 뭐요? 하면 저는 지금도 망설여져요. 그러면서 최근에 제가 하나 안 게 뭐냐면 인간 자체가 끝없이 미완성이고 생이라는 것 자체가 완성일 수가 없어요. 미완성이어서 아름답고 미완성이어서 설레고 흥분되고 또 가보고 갈증이 나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너무 완성에다 기준을 두고 부족한 것을 너무 나무래거나 미워하지 말자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끝은 좀 몰라도 되지 뭘 우리가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유일하게 동물 중에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한테는 예술이 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아무리 새소리가 아름다워도 새들이 울면서 그걸 예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의인화해서 차용해서 예술이라 하고 거북이의 걸음이 아무리 우아하다 하더라도 거북이 자체는 지가 그게 우아한지 방정맞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생명이라는 것의 비의 말하자면 생명의 끝을 아는 존재. 그런데
그래서 슬프고 그래서 쓸쓸하고 그래서 가엾고 우울하고 그래서 아름답고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예술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갑자기 제가 너무나 철학자처럼. 근데 뭐 어차피 시가 그런 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책에서 이 그 끝은 몰라도 돼 시집에서 시인의 말을 시처럼 쓰셨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 시인이 돼요? 막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죠? 예. 많이 그냥 물어볼 것 시를 같아요. 쓰려고 하지 말고 시를 사세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시를 쓰지 말고 시를 살아라. 사라고. 근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기교예요. 그래서 그러면 시를 산다는 건 뭐예요?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냥 이게 언어의 동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 선생도 예.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직업을 가장 네. 가지고 있고 그것에 중심에 놓여 있으신 분인데 그 언어를 소유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어라는 것은 그래도 시중에 가장 압축되고 그 선택된 보석처럼 이렇게 잘 닦아진 언어라고 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시로 내 정신을 좀 채운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시를 사는 거고. 시로 채운다. 네. 머릿속에 뭐 너무나 뉴스를 가득 채운다던가 시위하는 사람들의 함성을 채운다던가 또 빚독촉 혹은 아침에 받았던 기분 나쁜 전화, 친구의 무심한 자랑거리 이런 것들이 왜 우리를 심정을 좀 흔들잖아요. 기분 나쁘게 하고 이런 그렇죠. 것보다는 그 대신 그 머릿속에다 시를 좀 채우고 좋아하는 어떤 그 문학의 한 귀절을 채우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을 채우고 이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머릿말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다. 됐어. 그 끝은 몰라도 돼. 그 끝은 몰라도 돼라는 그 문장에 대한 화두를 엄청 많이 생각하신 모양이에요, 이번에.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됐어도 중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됐어.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이거잖아요. 제가 묘비명을 됐어. 묘비명. 이렇게 네. 하고 싶었어요. 묘비명을 됐어로. 네, 됐어. 제가 요새 묘비명에 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어떤 한 문장으로 나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시인님은 그게 됐습니까? 그러고 싶었는데 누가 했어요. 그래서 했습니까 누가? 네, 외국 사람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이제 그거는 뭐 남이 한 거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근데 그런 비슷한 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마지막 판에 가서 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만큼 삶을 충만하게 사랑하고 충만하게 최선을 다해 살지 않으면 됐어 이러지 못해요. 미련이 남고 아쉽고 슬프고 그렇죠. 근데 내 아이들에게도 됐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됐어. 네. 됐어까지는 아니지만 그 끝은 몰라도 돼라는 구절은 중간에 시에도 다시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화과 먹는 밤. 이 부분만 낭독해 드리면요. 낭독해 주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그럼.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은밀한 동굴. 과일 속에 핀 농밀한 문장. 쉽게 헤어날 수 없는 그 끝은 몰라도 돼. 둘만 아는 보랏빛. 어나운서 같이 읽으셨어요. 그죠? 네. 시인처럼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은밀한 동굴. 과일 속에 핀 농밀한 문장. 쉽게 헤어날 수 없는 그 끝은 몰라도 돼. 둘만 아는 보랏빛. 무화과를 먹는 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네. 제가 아나운서니까 아나운서 같이 하죠. 이렇게밖에 할 줄 몰라가지고. 요렇게 해야 되는군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헛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무화과 먹는 밤 바로 앞에. 사랑이면 사랑이지 왜 헛사랑인가요? 헛짓거리 할 때나 쓰는 말이죠. 사랑이라는 말처럼 우리 고유어 중에 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고유어 중에 사유와 관념을 뜻하는 건 사랑 정도, 사랑. 그 외에는 전부 우리 고유어는 뭐 다른 형용사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랑처럼 좋은 말이 없는데 사랑처럼 흔해 빠지고 사랑처럼 때 묻은 말도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을 막 유행가 보면 거기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랑하는데 이 사랑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물로 깨끗이 씻어서 태양빛을 쬐어서 그걸 시로 인양시킨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쓰면서 그래도 사랑인데 이게 뭐지? 보니까 지나간 사랑들 헛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이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계몽주의 때문에 자꾸 희망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헛것이다. 삶이 헛것이다라는 걸 인정을 한 다음에 더 새로움이 솟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본질의 헛것을 직시하는 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내 사랑이 이렇게 뜨거운데 보니까 헛거예요. 그런 걸 이번에 그냥 솔직하게 썼습니다. 헛사랑이다. 사랑을 할 땐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중요한 듯 하지만 지나고 보니 헛것이었다. 네. 다 준다는 행위 이런 것도 다 헛것 같아요. 너무나 가무도 없고 너무나 그래도 또 갈증이 남고 이거 무슨 홀리는 거죠. 그래서 헛사랑과 핫사랑이 이제 핫은 이제 영어로 뜨겁다고요? 뜨겁다는 네. 거니까 헛사랑과 핫사랑 사이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쩌면 핫사랑과 헛사랑은 동의어이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헛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헛을 메꾸기 위해서 더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핫이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사랑의 정체가 아닌가 싶어요. 요 헛사랑도 잠깐 낭독을 해 주시죠. 아니 헛사랑은 할까요? 네. 지금 선생님 낭독하시고 나서 지금 난리 났어요. 아 그래요? 롯들마을님이 역시 시인의 낭독과 아나운서의 낭독은 명쾌히 비교가 되네. 아니 정말 이 좋은 어나운서 우리 한 어나운서를 제가 그렇게 어나운서적이라고 얘기한 건 칭찬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그것- 네. 제가 오늘 못하는 걸 하나 또 찾았습니다. 네. 네. 워낙 많아서 예, 헛사랑이 우리 시에서 몇 페이지죠? 34페이지입니다. 아 그러세요? 34페이지. 네네. 자, 할게요, 그럼. 헛사랑. 사랑 앞에 헛이라는 접두어를 쓰는 것은 시인이 할 짓이 아니긴 해. 핫이라면 몰라. 서양 말이긴 하지만. 사랑은 바람도시에 절뚝이는 가건물, 시멘트로 지은 굴뚝, 헛사랑이건 핫사랑이건 오늘은 헛사랑 피어올라 나 행복해. 내가 나를 말리고 말려도 보고 싶어. 지긋지긋해. 핫사랑 나는 늘 불리해. 사랑에 빠지면 생을 걸거든. 너 동 묻은 꿀 오색 슬픔 으깨진 팔레트에 빠지고 말았어. 빨강, 보라, 검정 색색으로 말라버린 싶어 먹을수록 배고픈 뻥과자 거짓말로 포만해. 진실이 아니어서 좋아. 진실이라 믿고 포만하게 해준 너. 검은 귀, 흰 쥐 밤낮으로 드나드는 절박한 철창에서 헛되고 헛된 헛사랑, 헛사랑의 말들 나 진정 사랑해. 참 구절구절이 너무나 많은 생각과 많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현재도 떠오르게 하죠. 그러니까요. 네. 현재도 떠오르면서요. 네. 일상은 사실 반복되잖아요. 반복되는 일상인데 이 안에서 시어를 발견하려면 어떤 노력을 하세요? 일상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예.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결혼하고 가장 크게 싸운 것은 네. 어떤 뭐 조선 500년서부터 밀려온 어떤 제도나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그런 어떤 억압이 아니었어요. 실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에 매몰돼 버릴 나의 감수성, 감각 그리고 창조력 이런 것들이 없어질까 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언어를 늘 새로이 갖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바로 그래서 아까 시인을 살아라도 너무 얘기가 길어서 제가 길게 설명 안 했는데, 시인이라는 것이 꼭 어떤 시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매일 창조하는 인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뜻의 다른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아침, 똑같은 아파트 구조에서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뉴스를 듣고 똑같은 친구와 만나서 비슷한 메뉴의 밥을 먹고 이러면요, 결국은 많은 무리 중에 하나의 삶을 살고 죽어요. 근데 우리는 내면에서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깨어날 때 어떨 때 이건 아니야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현듯 여행도 떠나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이 상투하에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되는 것에 매몰되는 삶에 대한 반격이고 나의 창조력의 어떤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노력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 구체적으로는 책을 읽고 쓰고 늘 다른 장르를 또 음악을 듣고 뭐 이렇게 해보면서 전시회도 가고 기회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어떤 호기심도 가져보고 장소도 바꿔보고 하면서 닦아온 거죠. 근데 그렇게 닦았다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날카롭게 탁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시는 제가 일부러 제목을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나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소울이요. 세계는 빙판, 서울은 즐거운 지옥. 사람들이 휴대전화에 정신 빼고 길을 걷다 신호등 앞에 어깨를 부딪히는 정다운 도시. 이 시의 제목은 그리운 올가미예요. 네. 올가미를 그리워하다니요. 이제 지하철 타면 지하철에 시가 있잖아요. 예. 그거 조금 좋은 시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민 공모작도 있고 그래서 내 시가 저기 붙었다 하는 재미는 있지만 네네네.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시해 볼 때 굉장히 미흡하고 어떤 것은 심지어 시가 아닌 것이 붙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갈아 끼우겠다는 공약을 제가 시인협회 회장일 때 한번 내밀었다가 네. 크게 환영을 받았는데 못하고 말았어요. 다른 제도와 부딪히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하철에 있는 시를 보면서 이 서울에 이런 언어에 길들여질 서울 시민이 너무 안타깝고 거기에 뭐 방탄소년이 해외 나가서 막 벙벙 뛰면서 해도 저것만 갖고는 아니야. 우리 문학이 있어야 돼.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늘 서울을 속으로 이 번다하고 이 아귀다툼인 이런 생각만 했는데 외국 가서 보면 한 며칠은 있다가 이 그리운 올가미들이 너무 그리워져요. 그 번다한 냄새, 그 사육전 같이 치열한 경쟁,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뜻밖의 벌어지는 활력 이런 것들이 또 그리워져요.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그리운 올가미 해서 굉장히 역설적인 어법으로 한국 서울의 삶을 냉소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그리운 올가미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서울을 비판한다고 썼으면 또 굉장히 밑에 리플이 많이 붙었을 거예요. 당신은 한국 시인 맞아 이러고 이 폭력사회예요. 이런 것들이 서울입니다 지금. 그런 비판조차 서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뭐 이걸 무슨 뭐 비판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좀 재밌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서울에서 살고 있구나. 이걸 뭐 누군가는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재밌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이니까요. 재밌죠. 네. 즐거운 지옥이라고 했으니까 재밌고 서울처럼 재밌는 도시가 없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근데 이제 매몰되기가 쉽죠. 여기서 같이 덩달아 벙벙 뛰다 보면 자기 상실이 너무 심하죠. 휴대폰을 들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 그다음에 지하철에 일제 휴대폰을 들고 있는 도시, 어떤 의견에 이쪽과 저쪽만 있는 도시, 이런 건 서울이 갖는 특징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모습이에요. 어떤 부분에 대한 의견이 이쪽과 저쪽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중간에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네요. 전혀 없고 토론할 생각도 없어요. 토론하면 싸우거든요. 싸워도 토론해야 됩니다. 싸워도 해야 네. 된다. 알겠습니다. 시를 한 편 더 부탁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 그러죠. 골라주실 건지. 뭐 오늘 어나운서 앞에서 제가 또 내 안에 우는 돌이 있다 이런 시 낭송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는 돌이 있다. 절벽에서 절벽으로 뛰어다니는 소나기가 있다. 휴대전화를 꺼내어 찍고 싶은데
눈 뜨면 안 보이는 울부짖음이다. 점토의 빛깔로 다가오는 저녁, 내 안에 우는 돌에다 물을 준다. 돌에 키는 자라 무엇이 될 수 있을까? 허공에서 허공으로 뛰어다니는 새가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우는 돌이 있다. 휴대전화를 꺼내어 찍고 싶은데 싱싱한 비명은 찍을 수 없다. 이 시는 많이 울겠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이 장래라기보다 애도를 해야 하는 사회예요. 우리가 아까 그런 굉장히 그 즐겁고 번다하고 활력이 넘치는 이 속에 너무 깊은 애도들이 필요한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정말 그 이파리처럼 쓰러져 가고, 그래서 늘 내 속에는 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는 돌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써봤습니다. 그러게요. 이 시가 안 써지는 때도 있으십니까? 많죠. 거의 다 안 그래요? 써지죠. 네. 네.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하세요? 그 써지는 시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네. 끊임없이 메모해요. 그리고 항상 눈을 펼치고 시를 포착하기 위해서 정신을 끝없이 깨어나게 하고 있죠. 시를 포착하기 위해서. 네. 아, 시가 될 만한 것을 포착을 하는데 저건 시가 되겠다 하면 되게 약간 낭만적인 노래가 되기 쉬워요. 그럴 때 언어로 포착해야 돼요. 그 언젠가 나태주 시인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신 말씀하고 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네요. 그분 네.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나로 표현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무 멋부리신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번 시집 그 끝은 몰라도 돼를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난번 시집이 그 오늘은 좀 추운 사랑도 좋아 이런 시집이었거든요. 민음사에서 나온 건데 그 시집과의 차별화였어요. 대개 시인들이 한 3년 정도를 터울로 전 시집에서 그 이후에 발표한 시가 얼마만큼 몇 편 쌓이면 그냥 내곤 했거든요. 네.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저 앞시집과 뒤시집의 어떤 변모가 필연성이 있을 때 독자에게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시집을 묶어서 그동안 해왔던 작업과 또 다른 나를 보여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했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나이와 상관없는 영원한 시인의 젊음이 있어야 하고 헛사랑, 덧사랑, 화사랑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랑에 대한 새로운 어떤 시인의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뜨겁게 좀 쓰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이 드니까 편한 거 있어요. 네. 막 뜨거워도 돼요. 젊을 날엔 좀 눈치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편한 것도 있어요. 반대네요. 그렇죠. 보통은 젊을 때 그냥 막 뜨거워도 된다고 생각할 텐데. 젊을 때야말로 제약이 많죠. 젊음이라는 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젊음이 좋아 보이죠. 요즘엔 특히 젊음 예찬이 심한데 젊음이야말로 주책스럽고 망령스러운 시기가 없죠. 지가 얘기하는 거하고 행동이 다르게 마련이고 혼란이고 대단히 주책스럽고 망령스러운 게 젊음이에요. 그러셨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괜히 멍도 모르고 살았죠.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나도 좀 다시 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니 저도 젊을 때 엄청 괜찮아요. 많네요. 그래서 가고 싶어요, 저도. 막 살아도 돼서? 막은 아니죠. 젊을 때는 또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위험하죠. 그 망령스럽고 주책스러움이 좋은 거예요. 부족하고. 네. 망령스럽고 주책스러우니까 좀 뭐랄까, 멋대로 표현해도 좀 다들 봐주지 않나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젊음의 그 시기는 다음에 고칠 시간이 있지만 그 나이 들음의 실수는 고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절박해요. 젊으면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고쳐가면 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점 때문에 젊음이 부러워요. 지가 들고 있을 때는 그 가치 모르죠. 앞으로
몇 권 더 쓰실 거예요, 시집을? 많이 쓸 거예요. 저는 이제 금년에도 아마 한 하반기에 새로운 시집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이미 이거 낼 때 그 따로 해놨거든요. 네네네. 나는 쓴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밖에 더 힘이 없습니다. 저는. 네. 네. 앞으로 또 무엇을 더 표현하실 거예요? 그게 고민이에요, 실은요. 좀 더 새로운 제가 발견한 새로운 어떤 좋은 세계,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전, 새로운 것이 많이 보여요. 계속해서 네. 발굴하고 찾아내실 거고. 네. 네. 시를 요새 사실 시집의 어떤 판매 혹은 시를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시간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근데 덕분에 그 시집을 직접 사는 사람은 좀 주는지 몰라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보급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요.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즐기면 더 좋을까요? 시집을 사는 게 좋죠. 네. 활자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종이의 그래서 활자로. 네, 밑줄도 꺼가면서 하고 어떤 부분에는 또 이렇게 크로바도 하나 꽂아놓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좋죠. 그런 게 생명스러운 거지. 이 생명스럽다는 말이 어법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어디 왜 제가 인터넷이나 이런 예를 들어 유튜브 이런 데서 오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냐면요. 사유가 머물 공간이 없어요. 소리로 듣고 소비하면요. 그래서 활자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은 저는 강권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한테도요. 유튜브 시 많이 낭송해주고 제 시도 뭐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제 인터뷰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오는 그 감각이 있지만 진정하게 시를 즐기고 사랑하고 싶을 때는 활자를 통해서 좀 음미하고 그 사이 공간에 자기 메모도 좀 쓰면서 그런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읽고 나서 사유를 꼭 하시라. 네, 거기다 저기 메모도 하고요. 메모도 하고. 그리운 사람 이름도 좀 적어놓고 이런 것은 유튜브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에 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인이자 국립한국문학관 관장이신 문정희 시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